네, 일단 이 책을 쓴 시기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때죠. 특히나 전통적 경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이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는 국면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락다운이나 소셜 디스턴싱, 사람의 어떤 외부 활동이 금지가 됐었고, 소비가 위축됐고, 굉장히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이 거의 폭발을 했죠. 굉장히 저희도 인지 부조화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폭등을 할까? 거기서 저희가 느꼈던 게 뭐냐면 많은 이제 표현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우리가 집중을 했던 유형 자산뿐만이 아니라 이 무형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은 계속 팽창하는데 어떤 유형 자산의 증가는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뭔가 미래를 꿈꾸고 뭔가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디지털의 대전환 혹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결국 우리가 미래에 결국 지향해야 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지금까지는 당위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당위성이 굉장히 강하지가 못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가게 되면 정말 오늘 인류가 굉장히 고생하겠구나 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서 소수의 몇 개 종목들이 특출나게 많이 튀어올랐는데요. 특히나 그게 시가총액 상위사들이 더 팽창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강해진 겁니다. 좋아지는 기업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기업은 계속 힘들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부의 지도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탄 분과 그렇지 못한 종목에 일단 투자를 하신 분들의 성과는 극명하게 나뉠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많이 들었어요. 특히 또 저희가 이번에 비대면 아니면 이제 언택트라고 불리는 쪽에서 봤더니 특히 거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아마존 같은 기업은 IPO 이후에 주가가 자그마치 3,74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 부의 지도 표현을 굳이 안 쓰더라도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97년 상장했을 때부터 쭉 타고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들의 부와 아니면 도중도중에 사고팔고 했던 분의 부는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났을 거거든요. 아마 이런 기업들이 아마 코로나를 겪고 나서 또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희가 이 박성현 연구위원과 저하고 둘이 같이 고민을 했던 게 전통적인 경제 개념과 그다음 앞으로 펼쳐질 어떤 디지털 탄소 중립의 시대의 어떤 경제 개념은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 책을 저술했던 가장 큰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러한 테크노믹스 시대 이제 부의 지도라는 것을 고민한 것들 자체가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되긴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경제 또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 또 금융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앞당겨진 어떤 결과가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 트렌드 자체를 잘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수혜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어떠한 그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큰 어떤 견해를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견해를 조금 드리면서 투자자분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책을 저술하게 됐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업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O2O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수령하는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으셨던 분도 굉장히 친근하게 접근하시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렇게 보자면 온라인 쪽에서 대표 선수는 아무래도 아마존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도 이제 쿠팡이라든지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처음에 서적 같은 딱 규격화되어 있는 어떤 제품을 이제 운반하고 딜리버리하고 또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전 미국 지역에 약간 퍼티였던 걸로 시작했던 기업인데
그렇게 시작했던 아마존이 이제는 비록 약까지도 할 정도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다루게 됐죠. 그러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걸로 시작됐던 플랫폼이 이제는 글로벌리 모든 이 제품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죠. 그래서 공급과 그다음에 수요가 이 매칭되는 이 마켓플레이스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사실 거의 이제 뭐랄까 어떻게 침범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프게 많이 만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성향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존은 처음에 소프트웨어로 시작됐던 기업이지만 지금은 풀필먼트 센터, 즉 물류 창고에 키바라는 로봇 시스템들도 갖추고 있고요. 스카웃이라는 배송 로봇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죽스라는 자율주행 기업을 인수를 해서 자율주행 트럭을 통해서 운반을 하겠다. 드론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초창기부터 드론 배송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에서 시작해서 하드웨어, 시스템까지도 완전히 장악을 한 대표적 기업이 아마존이 되겠고요. 또 O2O의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사실 모빌리티, 더 나아가서는 로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시가총액 미국 6위까지 올라왔던 테슬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하드웨어서부터 분명히 시작한 업체인데 오히려 거꾸로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까지 확산되면서 아마존이 소프트웨어에서 전 영역까지 다 갖고 반대로 테슬라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영역까지 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결과는 같아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테슬라는 전기차로 시작했지만 자율주행, 거기다가 AI라든지 IoT, 클라우드 뭐 전부 다 이제 섭렵을 했고 그다음 우주까지 나가기 시작했죠. 그랬던 테슬라가 최근에는 로보택시의 완성과 더불어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필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죠. 지난 2년 동안 13배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에는 코로나 이후에는 탄소 중립 거기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결과물인 무인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무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AI, 뭐 IoT, 뭐 스마트 센서 등등이 컴바인 돼야 사실 무인화를 이뤄낼 수 있거든요. 특히나 뭐 사이버 어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침범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어야 무인화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 코어 테크놀로지 앞으로 이 중심이 되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많이 확산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된다면 시속 300km 달리는 극단의 환경에서도 무인화가 전혀 문제없이 작동된다면 훨씬 느린 속도로 달리는 농기계 아니면 중장비 아니면 나중에 3차원 공간 장애물이 전혀 없는 3차원 공간에 이제 우리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무인화는 정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기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번 이 코로나와 일단 이제 이 디지털 변화의 핵심 기업 두 개를 좀 소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1870년도에 생겼던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에 이번 변화에 대처를 못하면서 어찌 보면 역사의 뒤안길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여튼 이 큰 변화들에 저희가 상승하는 종목들과 그 다음에 하락하는 종목들의 어떤 그 큰 차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하나를 들자면 결국 많이들 아시던 사실 저는 애플을 사실은 좀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그 테크노믹스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가장 중점을 뒀던 것들이 이제 과거 이제 산업혁명 사이클 이러한 것들과 상당히 좀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 이전에 어떤 산업혁명 사이클을 주도했다는 기업들 자체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러한 좀 상품이라고 할까요? 또 제품이 사실은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제라든지 산업을 이끌어왔다라고 하면 사실 애플이 등장하고 나서 사실은 디지털 혁명, 소위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가 데이터라는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중요한
문을 열었다고 할까요? 뭐 그러한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든지 이러한 것들, 뭐 또 크라우드 서비스, 또 앞서 얘기했던 뭐 테슬라와 연결된 자율주행차, 모두 이러한 것들 자체가 사실은 이 데이터 서비스로 사실은 다 통칭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척해 나가는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사실 좀 선구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냐라는 쪽에서, 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애플이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도 하고 있고, 뭐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상당 부분 이번 글쎄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상당히 조금 혁신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좀 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저도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 뭐 저희도 이제 뭐 펀드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조금 무엇을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기술의 변화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좀 앞으로도 사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 모바일폰, 핸드폰으로 되는 이 모바일폰의 어떤 혁명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부분 자체는 점점 더 이게 사람의 영역에서 사실은 조금 뭐랄까 데이터라든지 어떤 기계의 영역으로 사실은 좀 넘어가는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주도할 수 있는 요소들, 뭐 그게 뭐 자율주행차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드론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 앞으로 어떠한 기술 자체가 세계 경기 자체를 결국 주도해 나갈 것인지, 뭐 최근에 뭐 플랫폼 경제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차세대에는 어떠한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주목을 받을 건지, 어떠한 기술이 주목을 받을 건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현재 뭐 지금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이 좋고, 뭐 또 일부에는 과열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러한 앞선 기술에 이제 저희가 뭐 자연스럽게 어떤 기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가진 기업을 앞서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듯이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좀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현재의 어떤 것도 좋긴 하겠지만, 미래의 어떤 그러한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뭐 각종 뭐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구소에 나오는 어떤 각종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뭐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눈여겨 보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틀에서 조금 이제 좀 저희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이렇게 줌으로 사실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변했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생활의 패턴, 사고의 패턴, 모든 것들이 다 패턴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거부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좀 순응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요, 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통적인 주가의 결정 요인들, 예를 들면 어닝하고 이제 멀티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닝은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척도인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어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저희가 앞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주가 매수라는 거는 몇 배 이렇게 딱 고정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 대입을 했으면 됐습니다. 곱셈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PER, 뭐 Price Earning Ratio다 그러면 이 어닝을 얼마를 벌었는데 주가 배수를 얼마를 곱했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다라고 이때 굉장히 쉽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뭐 당시에 80년 후반 때는 PR 혁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도 획기적 방법이었는데요. 어닝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탄소 제로 경제가 2050년까지 무조건 가야 될 방향이라면 2050년까지는 내연기관 혹은 CO2를 배출하는 많은 산업들이 사실은 어닝보다는 생존에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계속 변신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면 전통적인 에너지를 썼던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수반할 겁니다. 그러면 잃는 돈이 있을 거고요. 또 쉽게 말하면 굉장히 벌어도 어렵게 벌 겁니다. 미래 기술을 가지고 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똑같이 이 포스코라는 회사가 고로
이제 결국은 이제 쇳물을 끓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코크스라고 CO2가 많이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했지만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소라든지 더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고로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 거거든요. 결국은 어닝에 대한 일단 관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결국 이 내연기관이 마이너스 100이고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들어간 게 플러스 100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닝이 제로인 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주가 배수가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어닝에다가 주가 배수를 단순히 곱셈을 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미래가 도대체 얼마나 클 건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PR 10배가 적당합니다. 대한민국 PR은 12배, 맥스 13배 정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한계를 딱 규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범하는 우는 12배, 13배, 14배가 계속 뚫릴 때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이 범주를 넓히는 작업들을 계속 계속 뒤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먼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 전통적인 개념으로 그 잣대로 주식시장을 판단하다 보니까 계속 후행적으로 뭔가 자꾸 뒷수습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가총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사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보도 듣도 못한 기업들이 올라와 있고 특히 한국의 CMO 기업들도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250배하고 260배의 차이가 대충 감이 잡히시나요? PR 10배다 9배다는 그 1배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였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상위사에 어떤 배수를 곱하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테슬라는 지금 PSR, 즉 Price Sales Ratio, 즉 매출액에 몇 배를 줄 수 있니? 라는 부분에서 매출액에 자그마치 20배를 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그냥 대략 1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동일한 밸류에이션을 준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이 지금처럼 40조가 아니라 2천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숫자들이 지금 특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 멀티플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이 박사님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기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트래킹을 따라가면서 이 기술이 도대체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꿈, 희망, 그다음 미래에 대한 어떤 저희 예측 이런 것들이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뭐 기술은 뭐 아무래도 이제 결국 이 기술의 결과물은 사실 어떤 프로덕트로 사실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혁신 제품이 나왔을 때 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또 금융시장도 상당히 이제 호황을 누렸다는 점에서 사실 뭐 지금 4차 산업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뭐 혁신적인 제품 우리가 지금 뭐 스마트폰 이후에 사실 큰 혁신 제품은 사실은 없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향후에 이 자율주행차 뭐 테슬라가 지금 뭐 주도도 하고 있는 이러한 자율주행차 자체가 진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자체가 어떤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조금 또 이제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결국 이번 4차 산업이 혁명이 됐건 뭐 어떤 기술 혁신이 됐건 간에 이번에 사실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상품의 어떤 혁명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서비스의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그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에 사실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서비스 자체가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갈지라는 부분 자체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이제 O2O나 CPS 같은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가장 함축적인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 요 세 글자가 각각 의미가 온라인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강조가 되기도 했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10개 상위 10개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나 욕망 우리가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확장해서 8단계 이런 게 있는데요. 결국은 생리적 욕구나
왜냐면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각 상점에서 일단 휴지가 동난 게 사실 어떤 그 생리의 욕구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욕구가 변하지 않는다. 가장 이상적인 욕구인 자기 자아 성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욕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미적 욕구도 이번 넷플릭스로 많이 제가 표출이 됐죠. 그러니까 온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플랫폼이 굉장히 이번에 득세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은 그렇게 투가 뭘까요? 투.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쉬프트하거나 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투는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5G 아니면 포스트 5G 아니면 최근에 위성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투. 그다음에 페이먼트 시스템, 즉 나의 욕구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과금 행위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계속 돈이 서큘레이션 하겠죠. 이 투가 페이먼트 시스템, 핀테크하고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가 오프라인인데 지금의 오프라인은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생각해 보죠. 쿠팡에 나 이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꽉 눌렀을 때 과금이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여기까지가 사이버, 즉 뭐랄까요, 가상 공간,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작업들이라면 결국 거기서 사람의 욕구가 표현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물리적 공간, 즉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는 물건을 패키징하고 거기다 주소를 붙이고 딜리버리하고 우리 집 문 앞까지 택배를 하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에서 뭔가 액티비티가 상당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요 공급이 막 변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긱 이코노미라는 게 나타났죠. 전통적인 고정비를 주고 고용을 했던 어떤 이제 노동력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의 긱 이코노미가 나타났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클을 많이 이번에 받았어요. 그래서 야, 긱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건 노동에 대한 착취다. 아니면 니네 왜 4대 보험 안 해주니? 그 다음에 많은 노동자들이 반대를 했죠. 자, 그러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을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려고 그럴까요? 저는 이게 로보타이제이션이라고 봅니다. 즉 오프라인의 끝판왕은 로보타이제이션이다. 저희가 이 박사모님 말씀을 하셨지만 왜 자율주행이 중요하냐? 자율주행의 기반 기술이 사실 센서, 스마트 센서죠.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 뭐 이런 것들 판단을 합니다. AI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즉 하드웨어를 컨트롤링합니다. 이 모든 게 돼야 무인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O2O의 확장판이 사실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입니다. 사이버가 온라인하고 동일한 쉽게 말하면 가상 공간, 디지털 공간을 의미하고요. 피지컬이 물리적 공간, 오프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단어인 CPS가 O2O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코어 테크놀로지가 들어간다면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카, 스마트 팜 전부 다 앞에 스마트 붙는 게 다 무인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가장 변태적 환경, 즉 자전거가 다니고 리어카가 다니고 어린이가 뛰어다니고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굉장히 복잡한 2차원 공간에서 이걸 회피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면 훨씬 더 쉬운 공간에서 로봇이 배송을 하고 택배를 해주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아주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아마 많은 인더스트리 자율주행 기술들이 퍼지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O2O에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느 곳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이나 사이버 쪽은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단의 로보타이제이션이 가능한 쪽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선두주자입니다. 하드웨어 업체가 오프라인 영역에서 무인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오션다이내믹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로보타이제이션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단순히 자동차가 어떤 이 모빌리티의 영역을 확대한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되는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로보타이제이션입니다. 무인화 아니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O2O라는 이 세 글자가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책에도 써 있는데요. 영어이긴 하지만 데이터 네버 슬립.
and money never sleep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잠들지 않고 돈도 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이 서비스 세계가 이 데이터와 관련된 생태계 자체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어떤 돈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것이 수익률을 계속 격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 머니 네버 슬립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조금 개인적으로 좀 와닿는 단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과 좌초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제일 뒤에다가 좀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좀 썼던 부분인데요. ESG라는 게 최근에 투자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나 아니면 소셜, 그다음에 거버넌스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미래의 큰 이 기술적 변화의 두 가지 패러다임을 얘기한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대전환과 하나가 탄소 중립입니다. 이 두 부분이 사실 앞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진국이 2050년도에 탄소 제로를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 타임 호라이즌이 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ESG라는 투자에 대해서 당위죠. 이렇게 이런 기업에 투자해라는 부분은 선진국, 뭐 블랙락서부터 선진국들의 투자 일단 기관들이 이 프레임에 맞춰서 만약에 영업하지 않으면 나 당신한테 투자 안 해라는 부분입니다. 즉 자금원을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은 ESG에서 결정되고요. 이번에 코로나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야,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이 코로나는 굉장히 선명하고 미래에 대한 가시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각국 정부가 이 통화 정책 이후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재정 정책이죠. 통화는 막 풀었는데 이제부터는 SOC. 근데 그게 과연 좌초 자산 쪽에 투자가 될까요? 없어질 기업들 아니면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에 정부의 재정 정책을 쓸까요? 지금은 이 기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뭐 폴런 엔젤 같은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막 레귤레이션을 풀어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재정 정책의 방향은 단연커저 디지털 대전환,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쪽에 포커싱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114조라는 국고가 굉장히 타겟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파워입니다. 재정 정책은 힘이다, 힘. 그러니까 직접 정부가 돈을 꽂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ESG는 방향, 코비드는 속도,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은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초 자산이라고 제가 일단 왜 이 워드를 드냐면 좌초 자산은 결국은 죽을 녀석들입니다. 자, 볼까요? 디지털의 성장 이면에는 아날로그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 경제의 부흥에는 탄소 경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 해당되는 게 좌초 산업입니다. 좌초 자산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투자하지만 야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이라는 부분 때문에 좌초 자산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산업과 좌초 자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장 산업, 즉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 이코노믹스를 견인하는 테크노믹스의 시대는 확실히 알아야 될 단어가 성장과 좌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